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예, 금방 소개를 미디어 오빠라고 해주셨는데, 예, 밤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예, 예, 밤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낮 시간에 다른 일을 막 하고 다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처음 오신 분들, 예, 여기저기, 원래 처음 오신 분들은 손 안 드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손 드시면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왔다고 옆에 해주시면 됩니다. 어,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첫 미팅에 와서 이 사업을 들었던, 이렇게 첫 미팅에 왔던 때가 2018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6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6년 정도 된 사업자예요. 핀으로는 뭐 사파이어라는 핀인데 잘 모르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친다고 했을 때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초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 사람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 한 20년, 30년 된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실제로 저 뒤에 와 계십니다. 28년 되신 분, 그리고 핀이 크라운이라는 핀이에요. 대한민국의 13명 중에 한 명입니다. FC 위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2010년에 제가 8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줄었죠, 사장님. 지금 줄었죠. 지금은 50몇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 50몇 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이제 나 알았어 하지 마시고, 6년짜리 경험을 듣고 뭐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 이후에 다른 미팅에 좀 오셔서 다른 사업 설명 꼭 같이 들으시고 더 들으시고 알아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뭐 낱낱이 제 욕심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략적인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선 제가 이제 아까 금방 제가 미디어 오빠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예, 제가 불리는 호칭입니다. 평소에 아저씨, 원장님, 사나아빠, 아버지, 상무야, 고객님, 컨설턴트 뭐 이런 말로 불려요. 어, 그래서 저것을 저에 대한 서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화가를 꿈꾸던 596 세대의 가장이다. 596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586은 아시죠? 586은 아시죠? 예. 50대에 80년대 학번인 60년대생. 예, 저는 90년대 학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늦게 간 거예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쉽지 않았겠죠, 뭔가가. 그러니까 엉켜있는 삶이었고,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는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90년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했죠. 대학 생활도 남들은 이제 졸업할 나이쯤 돼서 입학을 한 셈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좀 청소년기가 불우해서 그랬나, 좀 가정을 일찍 꾸리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요 안에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집에 살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은데 가족들 만나봐야겠죠? 아, 좋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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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야? 남편이고요. 응. 네, 아들이고요. 오. 저희 가족들인데요. 그래.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전원생활을 시작한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올해 만 16년이 됐는데요. 10년 안에 도시를 떠나자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죠.
전원생활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기르고 싶다,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저는 도시에 살 때도 사실은 얘네들을 학원에 보내든가 학교 성적 위주의 막 그런 학습 지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남들은 교육 때문에 오히려 시골이나 이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아니다. 교육 때문에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려는 결심을 했죠. 뚜렷한 자녀 교육관을 가진 부부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가슴 졸이며 생활하지만 이영란 씨 부부는 아이들을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었답니다. 예, 뭐 저게 11년 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이니까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1을 더하면 제 나이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 원래 저러고 이제 참 행복하게 그냥 시골 생활을 잘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극장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시골에 내려갈 때 저렇게 그냥 계속 남은 생을 살게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전원 생활 꿈꾸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신가요? 도시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귀촌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 계시다면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인간극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우리 앞서서도 보셨는데 와이아미에서도 보신 내용인데 이 그래프 상에서 제가 딱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을 겪는 그 시기에 수입과 지출이 역전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게 저한테 닥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미 사업장에 와서 현실 점검이나 다른 리더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나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나구나. 우리 시대를 사는 한국 사회를 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기본적인 그래프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 딱 느낌이 어땠냐면 난감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낭패다. 물릴 수도 없고 아이들은 커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이들이 잘 컸어요. 예, 바라는 대로 밝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렇죠. 잘 컸으니까 됐잖아요. 그게 끝나든가요? 20살이 되면 끝이 아니죠,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또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때부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고 몰랐던 그런 내용을 현실로 접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는데요. 근데 신기했던 건 저 책이 97년도에 나왔거든요. 아빠가 되고 나서 사실 모든 아빠들 그 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아빠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잖아요. 책을 보면 아빠가 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참 그 신기한 게 그래요. 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좀 이해되실 거예요. 얼마나 바보야. 그러니까 참 모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미대 중에서도 디자인도 아니고 제가 순수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청소년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 순수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현실 감각 있다 1번, 아무 생각 없다 2번. 아무 생각 없죠. 그러니까 그랬으니 경제관념도 없었을 것이고 저런 책을 읽으면서도
손가락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를 안 쳐다보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 책을 읽고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읽었어요. 얼마나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내용이 이거거든요.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대출을 일으켜서 1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을 사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계약을 맺고 그 월세 계약을 맺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또 사라.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은행 이자 40만 원을 받고 월세 60만 원을 받으면 은행 이자 40만 원을 갖고 20만 원을 남기잖아요. 뭐 그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솔루션으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예로서 제시를 하는데 이 예를 보고는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나는 부동산을 투자할 형편이 지금 안 되니까 나는 아웃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내 안중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었던 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현실 점검을 세게 한 이 5학년을 앞둔 시점에서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그 말은 현금 흐름이란 말이었구나. 제가 15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현자 타임이 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나한테는 자산이 없구나. 자산이라는 게 뭘까? 그냥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이러면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나는 이만큼 자산이 있어. 은행에 융자가 있긴 하지만 이런 자산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제가 그 시점에서 자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른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자, 퀴즈 하나 같이 풀고 가시죠.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어요. 어떤 게 자산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전부 다 자산 같지 않으세요? 그죠? 1번, 담보대출이 없으며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 할부금이 끝난 자동차, 임대료가 대출 이자를 상회하는 임대부동산, 분기별로 배당 수독이 발생하는 우량 주식, 그다음에 재해나 사망 보장성 보험증권, 출판 SNS 관련 권리소득. 언뜻 보면 6개 다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의 방식대로 이해하면 여기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동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동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건 3번, 4번, 6번이죠. 그죠? 그것이 유리한 자산인 겁니다. 1번, 2번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거긴 한데 2번은 불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타이어 갈아야 되고요.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요. 정비해야 되고요. 수리비가 들어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사실은 2번 항목은 내가 소모품으로 사용하지만 부채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버트 키요사키 이후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가장 그러니까 사실 저 자산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에 읽었던 책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접하고 그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죠. 자, 한국 1인 가구, 부자의 기준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한국 1인 한국 가구네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비근로 소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541만 원 버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비근로 소득 541만 원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지금 저 내용이 쓰여진 게 벌써 한 7, 8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한 1.5배는 올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과였습니다. 20대까지 그런 과였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빠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저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 욕망은 어떻게 하겠는데, 그죠? 나로 인해서 말미암은 다른 욕망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이 노란 줄 친 부분은 제가 이제 저거는 내 인생에서 아니고 앞에 거를 만들어야 된다. 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현금 흐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느냐. 그 수입의 크기보다는 성격인 거죠.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 말고 우량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 은행 융자 없어도 시세 차익만 있다면 그거는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부동산이 있다면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세 등의 권리소득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달에 어느 정도면 좀 사는 거에서 좀 목마르지 않을까. 이를테면 내가 일을 그만둬도 그냥 좀 살만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한 월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연령대마다 뭐 가구 수원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에서 아이들이 다 성인이고 이런 경우에 그래도 이제 한창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나이여서 월천 정도, 그러니까 1년 연소득이 한 1억 2천. 연소득 1억 2천 정도가 있으면 살기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 2천이 근로소득 말고 내가 일해서 버는 1억 2천 말고 아까 우리 설명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성 소득이 1억 2천 정도면 먹고 사는 짐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골라보시죠.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 자산의 조성 방법들 중 가능한 것을 순서대로 고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 전철 역세권 30억 원가량의 상가. 예. 제가 이제 그 학원 자영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역세권의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월천 수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40억 원의 예금 자산은 연리 3%로 계산했을 때 저렇게 되면 3, 40이 1억 2천 정도가 되죠. 물론 이제 세금을 떼면 조금 거기보다 낮아지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고요. 30억 원 규모의 정기배당 우량 주식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그 코스피 지수에서 평균 배당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4%예요. 그다음에 연간 10만 권 정도 팔리는 책을 쓰면 됩니다. 저건 좀 그래도 가능할까요? 근데 문제는 10만 권을 한 번은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다고 해도 이게 계속 팔리지 않죠. 계속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영어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팔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50만에서 100만 팔로잉을 가진 유튜버가 되면 되는데 저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그 구독자 수가 100만이 돼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하지 않으면 누적 조회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떠세요? 아메이 사업을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사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그 사업하는 그룹의 볼륨 규모를 봤을 때 저거에 한 반 정도? 5, 60%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륨보다 조금 더 키워지면 저걸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하면 저 위에 5개랑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언뜻 1억 2천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 일본의 상가 부동산 임대료 세율 14%부터 시작합니다. 14%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의 14%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빼고 나면 남는 어떤 금액 중에서 14%를 떼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세율이. 그런데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3.3% 자율소득 직업자 소득을 떼고
예. 3.3%, 3.3% 시작. 그러니까 세율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세후 세전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던 비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저 정도의 자산소득,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여기 있구나였습니다. 가능하겠다. 사실 현자타임 이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접하게 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아메 미팅장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아닌 원래 본업에서도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덕분에 그 일도 잘 헤쳐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비전과 가치 혹은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하는 본업에서 코로나 때 망했을 거예요. 완벽하게 해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피voting이라고 하죠. 피voting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살아남는 생존하는 그런 경로를 거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자 보면 90년에서 2019, 20년간입니다. 20년간 국내 상장 기업의 자산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무형자산은 1.13배가 늘었고요. 나머지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금성 자산, 투자자산, 당좌자산, 유형자산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저축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상장사들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국내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은 어떨까요? 자, 미국 기업은 저거는 무형자산이 2020년에는 90%를 차지합니다. 저게 왜 그럴까? 저게 90%가 뭘까? 자, 페이스북, 구글 상상해 보십시오. 회원 자산이죠. 그렇죠? 접속자 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매겨집니다. 제 경험을 하나 좀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무형자산에 대한 상황을 접하고 나서 광주 비엔날레 폐막을 이제 질투화면인데요. 95년 9월 20일입니다. 95년 9월 20일에 경남 광주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나 첫 번째 행사였어요. 1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저게 이제 그 비엔날레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미술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이고요. 트리엔날레는 3년에 한 번 열립니다. 온 세계에 저런 행사들이 있어요. 트리엔날레, 비엔날레도 열리는데 아시아에서 최초였어요.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의 행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행사죠. 그런데 저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5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막 뭐 이제 졸업한 학교 앞에서 이렇게 화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이었어요. 한 살 많은 이제 선배 친구였는데 광주 비엔날레 온라인 전시장을 만들겠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온라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죠. 95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도 있죠, 여기. 그죠? 근데 95년도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95년도에 온라인 전시장, 온라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은 알아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천리안 나우누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건 알아요. 파란색 화면에 채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한참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광주 비엔날레가 9월 달에 한국에서 열리지 않냐.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 아카이브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참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는 형 이게 그 광주에 가지 않고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맞대. 와,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로 돈을 벌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접속을 하면 그 기업 광고를 유치할 거래요. 자, 9월 20일 날 행사가 열리는데 제가 6월 달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그 양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어느 기업이 후원사로 들어왔나요? 물었더니 아직 없어. 자, 3달 뒤입니다. 아직 없어요. 망하겠죠. 뭐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건 망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9월 행사인데 6월 달에 이 사람이 이거를 광주 비엔날레를 온라인에 올린다는데 아직 후원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겠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저 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저를 채용하자고 부른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런 기사가 나요. 제가 다음 창업자를 만났던 겁니다. 다음이라는 회사는 아시죠? 네. 네, 다음 창업자를 만났던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에 박건희 씨를 만났던 건데요. 저게 7월 달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고 한 달 뒤에 언론이 주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저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걸 한국 시장에서 보편화시키는 첫 번째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원자산이라는 게 이런 거야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더 황당한 건 그러고 나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암웨이 미팅장에서 회원자산, 아까 무형자산이라고 했죠. 회원자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서 그 20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있었던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놓쳤던 거구나. 자,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그때 당시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입니다. 프로슈머. 프로슈머라는 개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슈머.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인터랙티브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돼요. 다른 문화 현상에 있어서 인터랙티브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예요. 비틀즈가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했던 자료 화면인데 자, 이건 누구죠? 네, BTS입니다. 저게 이제 그 미국의 레이트 나이트 쇼에서 비틀즈와 40년의 간극을 둔 BTS라는 이게 뭐냐면 미국 주류로부터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비틀즈는 영국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의 입장에서 보면 저 어디 섬에서 온 촌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또 이 외계인들이죠. 그죠? 저 이민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미국 본토에 와서 빌보드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오마주, 비틀즈에 대한 오마주로 BTS를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시킵니다. 자,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닮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틀즈는 음반을 제작하고요. 음반 제작한 거를 방송국의 기획자들이 방송국에 가서 섭외를 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라디오에 계속 나오죠. 옛날에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에 계속 음원이 들립니다. 그러면 인지도나 호감도가 만들어져서 이게 다시 방송에 더 엽서를 보내죠. 방송에 더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 BTS는 어떻게 되죠? 유튜브 음원이 발매가 되면 이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미들이 소비를 하죠. 팬이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출연하고 인지도가 상승되고 거꾸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틀즈의 시대에는 방송국 PD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BTS의 시대에는 소비자가 권력자예요. 권력의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 변화를 볼까요? 네. 1세대 온라인 환경은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웹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유저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세대는 블로거라는 게 생겨납니다. 파워 블로거라는 직업이 생기죠. 블로거들이 생겨서 포털사가 기반을 제공한 위에 일부 블로거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 소극적 유저들은 소비를 합니다. 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3세대는 어떻게 되죠?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업체들이겠죠. 기본적인 플랫폼만 제공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연결망을 통해서 관계구조가 형성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업도 소비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편적인 현상이 유통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대기업들이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연결되는 재화와 상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방식이었다면, 자,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소생산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대공업 중심의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유통을 거치던 시기에는 독점을 규제하는 거예요.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생산자가 대기업이 일방적인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니까 독점의 규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플랫폼 업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카카오, 그죠? 또 배민 이런 것들이죠.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모든 유통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은 기본적으로 소생산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올려놓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올려놓고 카카오 택시에 올려놓습니다. 카카오에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에 접속해서 이 소생산자들의 생산품들을 소비하죠.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강력한 권위와 권력과 이득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무웨이 비즈니스 환경은 어떨까요? 아무웨이 비즈니스 환경은 아무웨이가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이용합니다. 그 상품을 사서 이용하는데 그 가운데 이것을 유통하는 프로슈머가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 소비자와 소극적 소비자로 나누는 정도인 거지, 궁극적으로 저 소비자,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플랫폼과 소비하는 소비자가 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구조의 사실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전문적인 연구와 노하우로 친환경적인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와 유통의 전 과정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인세 소득을 서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든다.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대충 어떤 그림이겠구나 하는 게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 이 새로운 정보를 대하는 태도, 긍정적인 시선과 자유로운 태도로 볼 것이냐, 이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크게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 아메미 팀장에 와서 제가 처음 좀 놀랐던 게 전문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의사도 계시고 뭐 무슨 회계사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전문직들이 왜, 우리 박 사장님이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혹자들은 이럽니다. 전문직이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유리하겠지. 근데 이걸 좀 바꿔 생각하면 전문직도 연금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다 아줌마들만 있어. 전업주부가 생필품 쓰는 거니까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부도 할 수 있구나. 경단녀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보면
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요. 여기 지금 우리 영리더들도 계신데 아직 젊은데 이게 필요해? 예.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또 많이 이게 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 딸아이가 이 사업을 처음 선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30 되기 전에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살 때 사업을 보고 시작한 아이가 30 전에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30 이후부터는 자산소득 1억 이상을 가진 30대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필드에서 만나는 많은 리더님들 중에서 사실 저처럼 50대가 돼서 이런 가치를 뜨거 하면서 늦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일찍 발견하는 영리더들을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지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걸 미래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20대, 그러니까 저는 상상해 보거든요. 제가 20대 때 어땠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나의 미래를 보고 자산소득에 눈을 떴다는 거는 이 가능성을 이해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미래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아끼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다들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예, 제가 하여튼 한 7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제품 전달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데 객관적인 검증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그 객관적인 검증 기준이 어디에서 어떻게 검증됐는가? 너희들이 하는 얘기 말고, 아메이 사업자 너희들이 하는 얘기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비치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거는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자, 이렇게 위약을 가지고 더블엑스와 위약 똑같이 생긴 더블엑스를 똑같이 만든 걸 가지고 대조군 실험을 한 겁니다. 대조군 실험을 했더니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으로 검증이 돼서 WHO 논문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WHO에 등재가 된 논문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증을 거쳤느냐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FDA에서 GMP 인증을 받았어요. 그냥 식품 인증이 아니라 GMP 인증은 의약품에 준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시약부터 완제품까지라는 단어를 광고에 쓸 수 있고요. 유기농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를테면 공기청정기 이야기인데 알러지 UK라고 하는 영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검증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표 말씀드릴 때는 딱 하나밖에 말씀 안 드려요.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어디 있죠?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하나만 보면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 중에 포름알데히드를 거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건축자재 본드 성분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검증 절차, 또 NSF 미국 환경위생국입니다. 미국 위생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2014년에 NSF 인증 401에서 15가지 신규 오염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스프링, 아메이에서 만든 이스프링만이 이 15가지를 완벽하게 다 거르고 저 밑에 필터 한 개에서 정수되는 물의 양, 또 분당 나오는 물의 양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전시선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MSDS 자료예요. MSDS 자료 보면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세정제들이에요. 세정제들에 대한 MSDS는 사실은 그 노동부에서 만든 거예요. 환경부가 아니에요. 미국 노동부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직군에 이 화학 제품에 노출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여기 눈, 피부, 손, 몸 이렇게 보이죠. 항목별로 이렇게 고글을 쓰라고 하거나 장갑을 써라,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지침들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세정제들이 보호 장비가 필수입니다. 자, 보호 장비가 필수인데 예의 없이 대도 이거 전부 다 아시는 제품들이죠. 보호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눈, 얼굴 보호해야 되고요. 장갑 필요하고요. 보호 장비 하라고 하죠. 근데 아메이는 그럼 뭐냐? 아메이 세정제는 전 항목 다 보호 장비 필요 없습니다. MSDS 자료를 열어보면 그러니까 저게 객관적인 자료죠. 그러니까 너희 제품이 정말 좋아가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한 이유입니다. 창업자의 단순한 이유. 내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환경단체 압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세부적인 환경 현장에 부응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고향인 미시건주의 그랜드 레피지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인류에 대한 의지죠. 공헌 의지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죠. 이거는 사실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슈퍼를 그냥 믿고 씁니다. 왜? 이 정도 기준이라면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생필품을 넘어선 미래가치.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이제는 생필품을 넘어서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의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게 접니다.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서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저희 딸아이가 막 그럽니다. 아빠가 생활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제일 좋으냐. 어쩌겠니 타고난 걸.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희 그 아내가 제일 저쪽 오른쪽에 저희 그 집사람 건데 안 좋죠. 뭐 제왕절개를 2번이나 했고 뭐 디스크 수술도 했고 큰 수술, 그러니까 전신 마취에 해당하는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럴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7, 8개월 뒤에 간극을 두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피마스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했을 땐 3번을 먹었습니다. 3번을 권해서 3번의 유산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개월 뒤에 다시 6개월을 복용한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호전되는 게 보이죠. 저게 비전입니다. 저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필품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사업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HM 파마가 개발한 저 독점 기술이 한국 아메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전 세계 누구라도 내가 저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싶다면 한국 아메이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회원가입 시킨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도 이거 설명했을 때는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실 마지막 이제 장표인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밀려서, 제가 그래서 썼기 때문에 이 말을 써놨습니다. 현실에 밀려서 잊고 미뤄둔 꿈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싶고요. 언제 행복하신가? 저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돈에 있지 않다고 늘 생각을 하고 50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각한 현타를 맞고 깨닫게 됐죠.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는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루하루 그 생활에 쫓겨서 살게 되는 그것이, 그 시계는 가고 있는데 나의 미래는 준비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여기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이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알아보세요라고 하죠. 알아보세요. 사업하세요라고 안 하고 알아보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아메이 제품 써. 아메이 사업회가 아니라 왜 제안이 알아보세요일까요? 알아보면 여기에 알아보기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영리더들이 이 사업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미래지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래지능이 낮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지능이 낮았던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5학년이 돼서 그 미래지능이 깨어난 거예요. 저처럼 늦게 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일찍 이런 미래지능을 좀 개발하실 수 있다면 다른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내가 끝났고 아무튼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결심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 뒤에 나오시는 우리 사장님, 스폰서님께 또 좋은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